너는 어떻게 결혼식에 엄마를 안 부를 수가 있니? 엄마 일단 나중에 설명할게. 이게 말이 되는 거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일단 나 인사해야 되니까 뒤에 있다 가세요. 챕터 1 초대받지 못한 어머니. 시장 골목에 떡지는 김이 피어오르던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게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불리고 떡시루에 불을 떼면서 나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옆 가게 미용실 사장님이 문을 열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정자 씨, 서연이 결혼한다며 왜 말 안 했어? 나도 초대받고 싶었는데. 순간 내 손에서 떡매가 멈췄어요.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니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SNS 게시물을 보여줬죠. 거기엔 분명 우리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다음 달 15일 그랜드 호텔에서 결혼식이라는 글귀와 함께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떡시로 불을 끄고 주저앉았어요.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는 신호음만 들렸고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지난 몇 달을 되짚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명절 때도 잘 다녀갔고 생일 때는 케이크까지 사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초대장은 오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축하한다며 인사를 건넬 때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맙다고 대답했죠. 사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요. 마치 내 존재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딸의 인생에서 지워진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서연이 친구라는 아이가 떡을 사러 왔어요. 그 아이 표정이 왠지 불편해 보여서 물어봤더니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내더군요. 친구, 이모님 서연이가 시댁 어른들이 체면 때문에 어려워하신다고 그러던데요. 체면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떡을 만들며 살아온 내 인생이 체면 때문에 가려져야 할 부끄러운 것이었나요? 손톱 밑에 박힌 쌀가루며 팔뚝에 새겨진 화상 자국들이 갑자기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래도 나는 어머니잖아요. 딸이 결혼하는데 어머니가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초대받지 못했어도 축하는 해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꿀떡부터 시작해서 백설기, 인절미, 송편까지 온갖 떡을 만들었어요. 떡을 찌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라도 서연이가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낼까 싶어서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죠. 그러다 결혼식 사흘 전에 서연이 사촌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이모 서연 언니가 결혼식장에서 뵙는 게 어떻겠냐고 전화래요. 결혼식장에서 뵙자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초대는 안 하지만 오시려면 오라는 거겠죠. 마치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던져진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딸 얼굴은 봐야겠다 싶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떡 바구니를 몇 번이나 다시 포장했고 제일 좋은 한복을 꺼내 다림질했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거친 손이 보였어요. 정말 이런 모습이 부끄러운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한복을 차려입었어요. 떡 바구니를 들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서연이 아빠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 딸을 키우느라 못해준 게 많아서 이렇게 된 건가 싶어 눈물이 핑 돌았죠. 그래도 엄마가 가는 건 당연한 거야. 내 딸 결혼식인데.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떡 바구니를 꼭 안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죠. 이 떡들이 내 진심이고 내 사랑이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로비와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이 보였어요. 나는 그들 사이에서 마치 잘못 놓인 퍼즐 조각처럼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챕터 2 문전박대.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양복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나는 떡 바구니를 가슴께로 끌어올리고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젊은 직원이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더니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물었죠. 혹시 주방 납품 관계자이신가요? 그 순간 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라고 신부 어머니라고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죠.
겨우 서연이 이름을 대니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명단을 확인했어요. 물론 내 이름은 없었죠. 그때 옆에서 낯선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사위 쪽 이모였죠. 아이고, 이게 뭐예요? 떡을 들고 오셨네. 요즘 누가 이런 걸 결혼식에 가져와요. 그녀의 시선이 내 떡 바구니를 훑고 지나갔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그 눈빛에 내 손이 떨렸죠. 주변에 있던 사위 쪽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속닥거리며 나를 쳐다봤고 누군가는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어요. 시골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 그 말이 내 귓가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40년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온 내 떡이 그들에게는 그저 시골 냄새나는 구닥다리였던 거죠. 떡 바구니가 갑자기 천간처럼 무거워졌어요.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이건 내가 딸을 위해 준비한 유일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때 저 멀리서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순백의 드레스가 눈부시게 아름다웠죠. 내 딸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연아 하고 부르려는 순간 서연이가 먼저 나를 발견했죠. 그런데 그 아이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서연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혹시나 했던 기대와 달리 그 아이 얼굴엔 반가움이 아닌 당혹감이 가득했죠.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것도 그런 걸 들고. 그런 것이라니 내가 밤새 정성껏 만든 떡을 그런 것이라고 부르다니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파왔어요. 하지만 웃으며 괜찮다고 내가 좋아하는 꿀떡도 있다고 말했죠. 서연이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 같은 사람은 사진에 어울리지 않아요. 시댁 어른들도 불편해하시고. 엄마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칼날처럼 심장을 베고 지나갔어요. 나는 딸에게 엄마가 아니라 그저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떡집 아줌마 시장 상인 촌스러운 여자 그게 딸이 보는 나였어요. 숨이 막혀왔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서연이가 호텔 직원을 불러 떡 바구니를 보관실로 가져가라고 지시했어요. 직원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들었는데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것 같았어요. 내 정성이 내 사랑이 그렇게 구석으로 밀려났죠. 발걸음을 떼려는데 서연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예식 시작하면 조용히 뒤쪽에 앉아 계세요. 눈에 띄지 않게요. 눈에 띄지 않게 살라는 거였어요.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었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정성스럽게 입은 한복도 여기서는 그저 촌스러운 옷일 뿐이었죠.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어요. 찬물이 뜨거운 볼을 식혀줬지만 가슴속 상처는 식지 않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그냥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엄마인데 딸 결혼식을 못 본 채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다시 로비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예식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나도 그들 뒤를 따라 걸었죠. 입구에서 방명록을 쓰려는데 안내하던 사람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신부 측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하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아마 내 모습이 여기 하객들과는 너무 달라 보였나 봐요.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화려한 꽃장식과 조명이 눈을 찔렀어요. 사람들은 서로 인사하며 웃고 있었고 축하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죠. 나는 서연이 말대로 제일 뒤쪽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여기서는 신랑 신부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려 했죠. 그런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양가 부모님 입장을 챕터 3 희망 고문. 가짜 어머니가 무대에 서 있는 걸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주변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그 소리가 먼 곳에서 들리는 메아리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모든 게 느리고 둔탁하게 움직였죠. 그때 서연이가 예식장 뒤쪽으로 걸어왔어요. 웨딩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혹시 나를 데리러 오는 건가 싶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를 무대로 부르려는구나 생각했죠. 엄마 너무 구석에 계시네요. 좀 더 앞쪽으로 오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역시 내 딸이구나 싶었죠. 비록 체면 때문에 초대장은 못 보냈지만. 그래도 엄마를 잊지 않았구나. 서연이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앞으로 걸어갔죠.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딸이 나를 인정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서연이가 안내한 자리는 가운데쯤이었어요. 완전히 앞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랑 신부 얼굴이 보이는 곳이었죠. 의자에 앉으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죠. 옆자리 하객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신부 어머니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네요. 신부가 어머니 얘기를 잘 안 하던데. 그 말이 조금 걸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서연이가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랬겠지 싶었죠. 예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사회자가 멘트를 읽기 시작했어요.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만남 이야기며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회자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다며 무대 위 가짜 부모를 소개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을 수십 년간 딸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내가 밤새워 우유 먹이고 아플 때 업고 병원 뛰어다니고 학비 마련하려고 떡 1000개씩 만들던 그 세월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신부 어머님께서 준비하신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짜 어머니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다. 첫걸음을 떼던 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었죠.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이 첫걸음을 떼던 날.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졌을 때 피를 닦아주며 울던 건 나였는데. 하객들이 감동했다며 눈물을 닦았어요. 누군가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라고 속삭였죠. 내 자리에 앉은 가짜가 내 추억을 훔쳐가는 걸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마치 내 인생 자체가 도둑맞은 것 같았죠. 40년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서연이가 무대로 올라가 가짜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제로 소리가 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들렸죠. 아마 그건 모성이라는 끈이었을 거예요. 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줄이 그 순간 끊어져 버린 거죠.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돌덩이가 된 것처럼 의자에 못 박혀 있었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목이 메어서 작은 신음도 낼 수 없었죠. 옆 사람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고개조차 끄덕일 수 없었어요. 예식이 계속됐어요. 반지 교환 축가 케이크 커팅 모든 순간이 고문처럼 느껴졌죠. 특히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념 촬영 시간이 가장 잔인했어요. 사진작가가 양가 부모님 더 가까이 붙으라고 하고 서연이가 가짜 어머니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는 걸 봐야 했으니까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내 존재가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사진이 햇빛에 바래듯이 나라는 사람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이 결혼식장에 나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서연이에게도 하객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엄마 예식 끝났으니까 이제 가보세요. 언제 왔는지 서연이가 옆에 서서 말했어요. 이제 가라는 거였죠. 볼 건 다 봤으니 사라지라는 거예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서연이는 부축하지도 않고 그저 빨리 가라는 듯 시선을 돌렸죠. 아, 그리고 떡은 하객들 간식으로 나눠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 내가 걱정한 게 떡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내가 걱정한 건 딸이었고 딸과 나의 관계였고 끊어져 버린 그 끈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끝까지 떡 얘기만 했죠. 마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떡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비틀거리며 예식장을 나왔어요. 화려한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통과할 때까지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죠. 밖에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에게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챕터 4 절망의 벽. 호텔 밖으로 나와서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마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호텔 앞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웨딩카가 대기하고 있는 게 보였고 하객들이 하나둘 나와서 담배를 피우거나 전화를 하고 있었죠.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내가 가져온 떡 바구니였죠. 서연이가 하객들에게 나눠준다고 했는데 왜 다시 가져오는 걸까 의아했어요. 신부님이 이건 다시 가져가시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받아들었어요. 바구니를 열어보니 떡들이 그대로 있었죠.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요. 아침에 포장했던 그대로 리본까지 풀리지 않은 채였어요. 서연이는 처음부터 하객들에게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나를 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무너져버린 마당에 뭘 더 신경 쓰겠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연이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죠. 그런데 갑자기 서연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더니 짧은 문장 하나뿐이었어요. 엄마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서로를 위해서예요. 서로를 위해서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딸 없이 못 사는데. 딸은 엄마 없이도 잘 사는구나 싶어서 허탈했어요. 40년을 키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악몽 말이에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 세상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고 나만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았죠. 옆자리 할머니가 무거운 걸 들고 계시네요 하며 말을 걸었지만 대답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눈을 감았죠. 집에 도착해서 떡 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어요. 정성껏 만든 떡들이 이제는 그저 먹다 남은 음식물처럼 보였죠. 하나씩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췄어요. 이건 내 정성이고 사랑이었는데.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내 마음을 버리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뒀어요. 언젠가는 다시 꺼낼 날이 올까 싶어서요.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그새 나이가 10년은 더 든 것 같았죠.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흰머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이게 다 서연이 때문이야 하고 원망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원망할 기운조차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딸도 없고 나도 없구나. 빈집이 유독 썰렁하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혼자 있는 게 익숙했는데. 오늘은 이 적막이 견딜 수 없었죠.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원하게 바람이 통과했죠. 저녁이 되어도 밥을 먹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방에 누워 있었죠. 천장을 보면서 서연이 어릴 때를 떠올렸어요. 유치원 학예회 때 토끼 옷을 입고 깡충깡충 뛰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던 뒷모습, 중학교 때 성적표를 들고 와서 1등했다고 자랑하던 얼굴,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한낮 신기루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죠.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반찬들이 보였어요. 서연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은 냉장고가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내일부터는 뭘 하고 살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 딸이 없다면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떡을 만드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다 서연이를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도 서연이가 나왔죠. 어린 서연이가 엄마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꿈이었어요. 안아주려고 팔을 벌렸는데 서연이가 내 품을 통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뒤돌아보니 가짜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죠. 깜짝 놀라 깨어났더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떡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떡을 만들 기운이 없었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와서 떡 없냐고 물었지만 오늘은 쉰다고 대답했어요.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 일 없다고 거짓말했죠. 정자 씨 딸 결혼식은 잘 다녀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자세한 건 묻지 말아달라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손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죠.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당분간은 떡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인가? 딸에게 버림받고 혼자 늙어가는 게 내 운명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미 다 울어버려서 남은 게 없었나 봐요. 그저 텅 빈 가슴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챕터 5 유튜브의 발견. 일주일째 떡집 문을 열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문 앞에 와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갈 힘이 없었죠. 그냥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 같았어요. 서연이한테 온 메시지를 수백 번 읽었다 지웠다를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부터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받기 싫어서 무음으로 해뒀는데 문자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떡 주문 가능하냐는 내용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온 문자를 읽어봤어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정자 할머니 떡 꼭 먹어보고 싶어요. 유튜브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나는 유튜브 같은 거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궁금해서 조카한테 전화했더니 깜짝 놀라며 고모 유명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유튜브 링크를 보내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열어봤죠. 화면에는 우리 떡집이 나오고 있었어요. 낡은 간판과 오래된 나무 찜통. 그리고 내가 떡을 만드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죠. 젊은 남자 목소리가 나레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40년 전통 진짜 손맛 찐 떡집을 발견했다면서 요즘 이런 곳 찾기 힘들다고 극찬하고 있었죠. 이게 진짜 떡이죠. MSG 없이 순수한 재료로만 만드는 정직한 맛이에요.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만드는 떡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조회수를 보니 200만이 넘어 있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죠.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대부분이 꼭 가보고 싶다 이런 떡집이 있었냐 할머니 떡 먹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죽은 것 같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서연이한테 버림받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세상 어딘가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떡을 통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말이죠. 벌떡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었죠.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제대로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떡집으로 나가니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환호성이 터졌어요. 할머니 영업하시는 거예요. 떡 먹을 수 있어요. 인절미랑 꿀떡 있나요? 유튜브에서 본 거 다 먹어보고 싶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반가웠어요. 급하게 떡을 만들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지만 40년 몸에 밴 솜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반죽을 치대고 시루에 올리는 동안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죠.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왔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왔다고 했어요. 떡을 찌는 동안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진짜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드는 게 신기하다고 했죠. 기계를 쓰지 않고 손으로만 만드는 게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그 말들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첫 번째 떡이 나왔을 때 손님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보며 사진을 찍기 바빴죠. 한 입 먹은 손님들은 진짜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어떤 손님은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떡 맛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죠. 할머니, 이런 떡집이 사라지면 안 돼요. 계속 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내가 만드는 떡이 누군가에게는 추억이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서연이는 나를 부끄러워했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줬어요. 내 손맛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봐줬죠. 하루 종일 떡을 만들었어요.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만들었죠.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손님들의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내게는 최고의 치료제였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을 보낼 수 있었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죠. 아침에는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구나 싶었죠. 집에 들어와서 다시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댓글이 더 늘어 있었죠. 내일 갈게요.
꼭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처음으로 서연이 없이도 웃을 수 있었어요.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꿈도 꾸지 않은 편안한 잠이었죠. 새벽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뿐했어요. 오늘도 손님들이 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쌀을 씻으며 콧노래가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노래였죠. 이틀째 되는 날은 더 많은 손님이 왔어요. 아예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온 단체도 있었죠. 다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으며 즐거워했어요. 내 떡집이 관광 명소가 된 것 같아 신기했죠. 평생 그저 동네 떡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유명한 곳이 되다니요. 일주일 후에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취재하고 싶다고 했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떡집을 알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승낙했어요. 서연이가 부끄러워했던 이 떡집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챕터 6 프랜차이즈 성공.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떡집 앞은 새벽부터 사람들로 북적였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죠. 전국 각지에서 택배 주문이 쏟아졌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고용했죠. 그분들도 신기해하며 정자 씨가 스타가 됐다고 놀려댔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명함을 내밀며 자신들을 소개했는데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들이었죠. 처음엔 또 취재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자 대표님, 저희와 함께 전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어요. 평생 정자 씨 아줌마 할머니로 불렸는데 갑자기 대표라니요. 그들은 계약서와 사업 계획서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국 100개 지점 연매출 예상. 수익률 이런 숫자들이 머리를 어지럽혔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들었어요. 내 떡집이 전국 곳곳에 생긴다는 거였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나는 그저 동네 떡집 아줌마인데 무슨 사업이냐 싶었죠. 하지만 그들의 다음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대표님의 손맛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레시피와 제조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내 손맛을 지킨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방식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망설여졌어요. 큰돈이 오가는 일이었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그러던 중 문득 서연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가 늘 말했죠. 엄마도 좀 크게 사업해보라고 떡집이나 하고 있으니 초라하다고. 그때는 그 말이 서운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자.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 같았죠.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젊은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본사에서 교육이 시작됐어요. 경영, 마케팅, 회계, 온갖 생소한 용어들이 쏟아졌죠. 처음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노트에 적어가며 밤새 복습했죠. 젊은 직원들이 대표님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오기가 생겼어요. 서연이가 무시했던 이 엄마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가맹점이 강남에 오픈했어요. 정자떡집이라는 간판이 번화가에 걸렸죠. 오픈식 날. 나는 새 정장을 입고 테이프를 잘랐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연이 결혼식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구석에 숨어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에 서 있었죠.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그저 정직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요. 인터뷰하는 내 모습이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집에서 혼자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났죠. 화면 속 나는 당당했어요. 더 이상 초라한 시장 떡집 아줌마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함께 기뻐해 줄 딸이 없다는 게 가슴 한구석을 비게 만들었어요. 2달 만에 전국 20개 지점이 생겼어요. 정자떡집 프랜차이즈는 성공 신화로 불렸죠. 경제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대학에서 특강 요청도 들어왔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냐고 했더니
인생 역전 스토리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더군요. 은행 통장에 숫자가 늘어갔어요. 평생 보지 못한 큰돈이 들어왔죠.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이게 정말 내 돈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확인했죠. VIP 고객이 되었다며 은행에서 직원이 직접 찾아왔어요.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이것저것 권했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돈이 생기니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먼저 낡은 원조 떡집을 새로 단장했죠. 간판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현대식으로 했어요. 하지만 나무 찜통만은 그대로 뒀죠.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떡을 무료로 나눠드리기도 했어요. 작은 나눔이지만 뿌듯했죠. 6개월이 지나자 정자떡집은 전국 50개가 넘었어요. 프랜차이즈 대상도 받았죠.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는데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무대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들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서연이가 그토록 원했던 체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자 대표님은 작은 떡집에서 시작해 대기업을 만드신 진정한 창업 영웅입니다. 영웅이라는 말이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객석을 둘러보니 다들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서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자리에 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랑스러워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부끄러워했을까. 집에 돌아와 트로피를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금빛으로 반짝이는 트로피가 낯설었죠. 거실 한쪽 벽에는 각종 상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어요. 언론 기사 스크랩도 액자에 넣어 걸어뒀죠. 성공한 CEO의 집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가 있었죠. 밤이 되면 여전히 혼자였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봤죠. 가끔 서연이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이제 나도 성공한 사람이 됐다고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딸은 여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였으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정자떡집은 100호점을 돌파했고 나는 억대 연봉 CEO가 됐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돈과 명예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 자리는 오직 딸만이 채울 수 있는 곳이었죠. 성공의 정점에서 느끼는 이 공허함이 아이러니했어요. 챕터 7 딸의 몰락과 복수. 프랜차이즈 100호점 오픈식을 준비하던 날이었어요. 본사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누군가 대표님을 찾는다고 했죠. 누구냐고 물으니 딸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2년 만에 듣는 서연이 소식이었죠. 회의실 밖으로 나가니 로비에 초췌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그 여자가 서연이라는 걸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죠. 명품으로 치장하던 딸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을 한 여자만 있었어요. 마치 2년 전 결혼식 날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같았죠. 서연이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굽은 어깨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내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가운 대리석처럼 굳어진 채 내려다보기만 했죠.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사기꾼이었어요. 빚만 남기고 도망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타까움과 통쾌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금융맨 사위가 사기꾼이었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2년 전 호텔 로비에서 느꼈던 그 차가움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시댁에서도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2년 전엔 내가 가져간 떡 바구니도 쳐다보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돈을 구걸하고 있었죠.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경비를 불러내보내라고 하려던 순간 더 잔인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일어나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일 100호점 오픈식에 와요. 서연이 눈에 희망이 번뜩였어요. 엄마가 도와줄 거라고 믿는 그 순진한 표정이 가엾으면서도 우스웠죠. 하지만 나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2년 전 그 아이가 내게 준 굴욕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픈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였죠. 서연이도 왔어요. 조금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희망에 찬 얼굴로 앉아 있었죠. 아마 오늘 엄마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었겠죠. 축사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죠.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성공 스토리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폭탄을 터뜨렸죠.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 딸입니다만 2년 전 저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죠. 체면 때문이라며요. 장내가 술렁였어요.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카메라들이 일제히 서연이를 향했어요. 정확히 2년 전 내가 받았던 그 시선들이었죠. 구경거리가 되는 기분, 창피해서 숨고 싶은 그 기분을 이제는 딸이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제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기부 계약서를 들어보였어요. 전 재산을 장학재단과 복지시설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다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모양이었죠.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서연이는 울고 있었어요. 오픈식이 끝나고 서연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날 버린 그날 내 마음도 너한테서 떠났어. 이제 남남이야. 그래도 전 엄마 딸이잖아요. 딸 내가 언제 내 딸이었어. 체면 때문에 숨겨야 할 사람이었지. 그 말을 하고 돌아섰어요. 서연이가 뒤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등 뒤에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이미 2년 전에 죽어버린 마음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연이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죠. 터덜터덜 걸어가는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2년 전 호텔을 나서던 내 모습과 똑같았죠. 인생은 참 공평하구나 싶었어요. 준 만큼 돌아오고 버린 만큼 버림받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집에 와서 서연이 사진을 꺼냈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결혼식 전까지의 사진들이었죠.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딸이 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을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진을 상자에 넣고 창고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복수는 했지만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더 텅 빈 것 같았죠. 딸을 잃었다는 상실감은 복수로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성공한 CEO 억만장자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나니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어요. 이긴 것 같지만 진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었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 친구였어요. 서연이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막았다고 했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남이니까 상관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이 죽으려 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복수는 통쾌했지만 딸을 죽음으로 몰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그래도 내가 낳은 아이인데 그런 생각이 밤새 머리를 맴돌았죠. 챕터 8 파멸과 구원. 서연이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죠. 다리 위에 선 서연이가 엄마를 부르며 떨어지는 꿈이었어요. 깜짝 놀라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하지만 병원에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갔어요. 본점은 직원들이 운영하지만 가끔 내가 직접 떡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새벽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쌀을 불렸어요. 반죽을 치대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졌죠. 복잡한 생각들이 반죽과 함께 뭉개지는 것 같았어요. 떡을 찌는 동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시장 구석에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찢어진 옷 노숙자인가 싶어서 지나치려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이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몰골이었죠. 뼈만 남은 얼굴에 퀭한 눈 갈라진 입술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친구 말을 들었지만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었나 봐요. 서연이가 나를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도망가려는 것 같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울음이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우는 모습이 마치 버려진 강아지 같았죠. 엄마 이제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시댁도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미워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모성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2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순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바라봤어요. 서연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나는 돌처럼 서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마주보고 있었죠.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 기다리면서요. 그때 가게 안에서 떡지는 김이 새어나왔어요. 고소한 냄새가 시장 골목에 퍼졌죠. 서연이가 그 냄새를 맡고 고개를 들었어요. 어릴 때 늘 맡던 엄마 냄새였으니까요. 그 순간 서연이 눈에서 뭔가 다른 눈물이 흘렀어요. 후회와 그리움이 섞인 눈물 같았죠. 엄마 떡 냄새 어릴 때랑 똑같아요. 그때가 그리워요. 그 한마디에 모든 방어벽이 무너졌어요. 2년 동안 쌓아올린 원망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다가가서 서연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뼈만 남은 팔이 잡혔어요. 얼마나 굶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가슴이 미어졌죠.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줬죠.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았어요. 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는지 기침을 했죠. 등을 토닥여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미워했던 내가 원망스러웠죠. 막 쪄낸 떡을 접시에 담아줬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던 꿀떡이었죠. 서연이는 떡을 보고 또 울었어요. 먹으면서 울고 울면서 먹었죠. 그 모습이 너무 짠해서 나도 따라 울었어요. 가게 안은 온통 울음소리로 가득했죠. 돈도 체면도 없지만 내가 다시 내 딸로 살고 싶다면 떡 반죽부터 배워라. 서연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어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였죠. CEO도 프랜차이즈도 다 필요 없었어요. 그저 딸과 함께 떡을 만들며 살고 싶었어요. 떡 반죽을 서연이 앞에 놓았어요.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반죽을 만졌죠. 서툴게 치대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내가 뒤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돌리라고 가르쳐줬죠.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됐어. 이제 그만 울고 반죽에 집중해. 눈물 떨어지면 짜져. 농담을 하니 서연이가 피식 웃었어요. 2년 만에 보는 딸의 미소였죠. 여전히 예뻤어요. 비록 수척해졌지만 내 딸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 미소를 보니 모든 게 용서가 됐어요. 원망도 분노도 다 사라졌죠. 하루 종일 떡을 만들었어요. 서연이는 금세 요령을 익혔죠. 역시 내 딸이구나 싶었어요. 손재주가 있더라고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갔어요. 서연이 방은 그대로 있었죠. 2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서연이가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내 옷을 입으니 헐렁했지만 그래도 사람 같아 보였죠. 밥상을 차려줬어요. 서연이는 밥을 먹으며 또 울었어요.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면서요. 그 말에 나도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이제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 떡집은 부지런해야 하거든.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서연이 방을 들여다봤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든 얼굴이었죠.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천사 같던 내 딸 다시 돌아온 내 딸 가슴이 뭉클했어요.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하구나 싶었죠.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을 때 딸을 잃었고 딸을 되찾으니 모든 게 충만했어요. 돈이나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과 함께 떡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죠. 프랜차이즈 사업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서연이가 먼저 일어나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났어요. 정말 새로 시작하는구나 싶었죠. 나도 앞치마를 두르고 서연이 옆에 섰어요. 나란히 서서 떡을 만들기 시작했죠. 서연아, 떡은 정성이야. 마음을 담아야 맛이 나는 거야. 네, 엄마 정성껏 만들게요. 엄마처럼요.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우리를 감쌌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돈도 체면도 없지만 서로가 있으니 충분했어요. 어머니와 딸 그 원초적인 관계로 돌아온 거죠.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배신당한 어머니가 끝내 딸을 구해내는 이 아이러니한 결말이 우리 인생 같았어요.
미워도 사랑하고 버려도 품어주는 게 모성이니까요. 서연이 손을 잡고 반죽을 치대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성공한 거라고, 이제야 완전해졌다고.